여기 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발견된 57분의 공백,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한 전문가의 말이 사무실을 울리는데요.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해외의 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침묵하고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한 장의 기밀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제관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거나 때로는 어떻게 서로 반목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시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는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9명의 중국 해커들이 협력해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의 제 사무실에서 이 보도를 처음 읽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공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스카이데일리는 거의 매일 새로운 정보를 내놓았고 그마다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선거 교육을 받는 곳에서 중국 스파이가 붙잡혔다고도 보도했죠. 그런데 공식 정부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정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편집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훈련센터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면 정확히 57분 동안 녹화가 끊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구간이 일부러 삭제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죠. 이 사건을 더 파고들면서 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의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스카이데일리가 선거 조작과 스파이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었고, 그 기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스카이데일리는 폐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관계자들이 그 어떤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은 처음 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한국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가 자신의 표를 바꾸려고 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선거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믿고 다른 이들은 그 신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보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몇 시간 동안 문서들을 읽고 사건의 진상을 더 잘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커피숍에서, 지하철에서, 사무실 건물에서도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자주 듣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정말 존재했는지,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 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중요한 것들은 선거, 스카이데일리 신문, 중국 해커들, 그리고 스파이 활동입니다. 또 조작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비밀리에 뭔가를 바꾸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편집된 보안 카메라 영상은 사람들이 여전히 논의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서울의 불빛이 제 창문을 통해 보입니다. 이 도시는 많은 정치적 폭풍을 겪었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지 한국에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서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국제관계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고 해결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들은 이미 한국 사람들의 선거와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최근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막 발표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동아시아의 정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정부는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중국 해커가 선거 연수원에 있던 게 아니라고 했고 거기에는 한국 정부 직원 109명만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제 경력에서 정부의 부인 성명은 여러 번 봤지만 이번 건은 너무 급하게 나온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건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데일리의 계속되는 보도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이 매체는 매일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은 주요 선거 시설에 억류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매일 새롭게 나오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제 눈길을 끈 건 CCTV 영상 문제였어요. 제가 확보한 영상 파일들을 검토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영상이 편집되어 있었어요. 무려 57분이나 되는 공백이 있었는데 이건 거의 1시간에 달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정치적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뻔히 드러나는 보안 영상 삭제는 처음 봤어요. 이 공백은 누군가 중요한 걸 숨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여론이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눈에 띄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강하게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매체가 주목받으려고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이 조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요. 제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부와 언론 모두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이 상황은 제가 과거에 조사했던 다른 은폐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계속 반복했지만 기자회견에서 그들의 불안한 태도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특히 CCTV 영상 공백에 대해 질문하면 주제를 재빨리 바꾸거나 애매한 답변만 했어요. 이런 행동들은 사람들의 의심만 더 키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러 정부 부서에 있는 지인들과 몇 시간씩 전화로 대화하며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중이 모르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암시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캐묻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어요. 이 두려움과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오히려 저를 더 단호하게 만들었어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국제관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패턴을 찾는 법을 배웠어요. 이번 사건은 정부 조작의 전형적인 징후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증거 접근 거부, 보안 영상 삭제, 상충되는 공식 입장,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들까지요. 만약 이게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스카이데일리는 문을 닫아야겠지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어딜 가든 해커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회사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중국 스파이들이 정말로 선거 시스템에 침투했는지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간첩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고 선거 보안에 대한 걱정이 계속 이어졌어요. 사람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점점 금이 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주가 끝날 무렵 이 이야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했어요. 매일 저녁 노트를 정리하면서 같은 질문들로 되돌아오게 됐어요. 정부가 숨길 게 없다면 왜 CCTV 영상을 편집했을까? 중국인들은 실제로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선거연수원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저는 책상에 앉아서 중국 해커들에 대한 점점 쌓여가는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제관계 컨설턴트로서 많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들을 봐왔지만 이번 건은 좀 달랐어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단순히 몇몇 해커들이 문제를 일으키려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이 해커들은 훨씬 더 큰 스파이 작전의 일부였고 저는 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이해해야 했어요. 영상이 조작됐어. 저는 제 노트를 보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이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이 중국 해커들이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들은 99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팀의 일부였고 이 팀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표는 바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거였죠. 이 사건을 정말 흥미롭게 만든 건 해커들이 사용한 특수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름은 킹크랩이었는데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이건 인공지능 AI 도구였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사람인 척 행동할 수 있었어요. 해커들은 이 킹크랩을 이용해서 웹사이트 댓글창에 가짜 메시지들을 채워 넣었어요. 이 메시지들은 특정 정치인을 더 좋아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유도하려고 만들어졌어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정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이게 핵심이야. 저는 혼잣말하며 메모를 더 적어 내려갔어요. 이 해커들이 만들어낸 건 정말 강력한 무기였어요. 단순히 컴퓨터를 해킹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투표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 프로그램이 워낙 정교해서 분명히 강력한 조직, 어쩌면 정부의 지원까지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미국이 개입한 거였어요. 미국 당국이 한국 경찰과 함께 이 해커들을 잡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일은 정치적으로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해커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있지 않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져 추가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는 이 사건에 관여된 여러 나라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 해커들이 한국에서 잡히고 일본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미국으로 보내지는 과정을 보니 마치 나라들 간의 복잡한 체스게임 같았어요. 각 나라가 신중하게 한 수씩 두는 느낌이었죠. 만약 이 사건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스카이데일리는 문을 닫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들은 모두 진짜로 보였고 사안은 정말 심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선거 시스템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됐어요. 국제관계를 공부하며 자유로운 선거가 한 나라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해커들은 단순히 정보를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투표와 지도자에 대한 생각까지 바꾸려고 한 거였어요. 이 스파이 작전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게 분명했어요. 해커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고도화된 AI 도구, 대규모 팀, 그리고 세밀한 계획까지. 이들은 단순히 장난이나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국제적 협력이 이 해커들을 잡아냈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미국 당국이 한국 팀과 협력한 걸 보니 이건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대국들까지 걱정하게 만든 큰 위협이었어요. 시계를 봤더니 이 문서들을 분석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이 해커들과 그들이 사용한 AI 도구 킹크랩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퍼즐 같았어요. 새로운 조각을 찾을 때마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제가 알면 알수록 이 사건이 왜 한국과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인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 해커들은 더 큰 스파이 작전의 일부였어. 저는 오늘 작업의 마지막 노트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국제 정치의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라들은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만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투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해커들과 AI 프로그램들까지 경계해야 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선거교육센터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상 중간에 57분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거의 1시간 분량의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거죠. 영상이 편집됐네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노트에 적었어요. 이건 평범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중국 해커들이 건물에 들어와 붙잡히는 장면이 담겼을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57분이 없으니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영상이 사라진 게 지금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부가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반면에 별일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영상이 완전하지 않으니 진실을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제가 동아시아의 정치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건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일은 처음 봤어요. 카페나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이 일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특히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인 스카이데일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진실을 감추려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느 교수님이 TV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사라진 영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과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언론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선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여러 사람들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거센터에서 오래 근무한 경비원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말하시는 동안 손이 떨리는 게 보였는데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하루가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 사라진 5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중국 해커들이 건물 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스카이데일리가 과장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지 모두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서 대중의 반응은 더 격렬해졌어요. 서울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진실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지지하면서 스카이데일리가 잘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반대로 정부가 영상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제가 메모를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신문사에서 일하는 젊은 기자 한 명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스카이데일리는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신문사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큰 위험을 감수했거든요. 만약 그들의 보도가 틀린 걸로 드러난다면 명예도 직업도 독자들의 신뢰도
모두 잃게 될 상황이었어요. 이 사라진 영상은 이제 단순한 삭제된 파일이 아니었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투표가 은밀하게 조작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사건이 세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전의 시절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분들은 특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반면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익숙하게 써온 젊은 세대는 해커들의 위협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불안해했어요. 매일 저는 제 노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어요. CCTV, 조작, 의심, 은폐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이제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국제관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느낀 건 이번 사건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번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 자신들의 선거가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사라진 57분의 영상은 이제 국제뉴스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민주주의에서 진실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너무 과도하게 논쟁하면 한국의 명성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날도 긴 하루를 마치고 책상 위에 쌓인 메모를 바라보았어요. 사라진 57분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 보안, 정부의 정직성, 그리고 언론의 진실을 파헤치는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 사무실에 앉아서 스카이 데일리 사건의 최근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가진 법적 복잡성에 압도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제 책상 위에 수많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는 이 사건의 복잡한 층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게 핵심 문제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왜 이 사건에서 중국 해커로 지목된 사람들을 기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어든 문서 중 하나는 한국의 간첩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국제관계를 다루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외국인을 다룬 사건을 많이 접했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달랐어요. 한국 법에는 의외로 간과된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 시민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 중요한 점을 메모하면서 이런 일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다시금 실감했어요. 우리 선거 시스템을 조작한 일은 단순히 책임자를 잡아내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허점을 고쳐야 한다는 문제가 더 컸어요. TV에 나온 법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걸 보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법적 공백이 우리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컨설턴트들과 회의를 하던 중 이번 사건이 한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 만약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스카이데일리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언급했을 때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일로 인해 국가 간의 신뢰가 이미 크게 손상됐다는 점을 다들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중국과 미국에 있는 동료들과 통화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려고 몇 시간을 보냈어요. 국제적인 요소가 사건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중국 관계자들은 강력히 관련성을 부인했고 미국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해커 대응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국경을 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일본, 필리핀,
심지어 유럽 국가들에서 온 기자들이 전화로 연락해 자기 나라 선거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한 나라의 선거 시스템이 조작되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협받을 수 있는지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법 체계의 약점을 이렇게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처음 봤어요.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는 점은 명백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보였어요. 정치인들이 이 허점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그 과정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날이 갈수록 사건과 관련된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중국 외교관들은 자국의 명성을 보호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고,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려 조심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려 했어요. 각국의 행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면서 마치 복잡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중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다시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무실 문을 나설 때 이 사건이 한국의 미래를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정말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가방을 챙겼어요. 우리가 직면한 법적 도전은 단순히 몇몇 개인을 기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스카이데일리 폭로 사건이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어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면서 읽는 내용이 진짜인지 조작된 건지 계속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는 국제관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매일 이를 실감하고 있어요. 어제는 지역 싱크탱크에서 여러 정치 분석가들과 회의를 했어요. 대화는 계속 같은 핵심으로 돌아갔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모두가 한국 정치 시스템이 선거 개입 의혹 이후로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데 동의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겠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오늘 제 창문 밖 거리에는 시위대가 가득해요. 어떤 사람들은 스카이데일리를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언론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스카이데일리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구호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주 들려요. 우리 사회가 분열된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고 이 상황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선거는 훨씬 단순했었어요. 지역 문제, 공약, 후보의 배경 같은 것들을 걱정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해커, 외부 세력의 개입,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까지 걱정해야 해요.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조작이라는 단어가 거의 항상 나와요. 제 전화도 계속 진동하고 있어요. 해외 동료들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메시지들이 끊이지 않아요. 일본의 연구자들은 선거 보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미국 외교관들은 정부의 대응을 묻고 중국 관리들은 모든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위기가 국경을 넘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보여요. 정부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신뢰는 유리 꽃병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정치를 오래 하면서 이런 정치적 여파가 세대에 걸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선거 시스템을 믿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를 믿지 않게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지역 중학교를 방문해서 정부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선거 보안에 대해 놀랍도록 깊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투표가 진짜인지 알 수 있나요? 그 말을 듣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미 그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정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됐어요.
모두가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외부 개입에 대한 더 엄격한 법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 보안을 강화하자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단지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저녁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 국제기관들의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때로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기도 해요. 정치적 여파는 연못의 물결처럼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폭로, 새로운 부인, 그리고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제 동료들은 이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그들 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선거 개입의 위협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세계적인 도전이에요. 오늘 밤 사무실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래 거리에는 더 많은 시위대가 모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의 팻말에는 익숙한 키워드들이 적혀 있어요. 간첩, 조작, 해커, 정부 은폐 같은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은 원래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서울의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일은 또 무엇을 가져올지 궁금해져요. 우리가 선거를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시스템을 다시 믿게 될까요? 스카이데일리의 주장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질까요? 한국 정치 지형의 미래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우리 모두 시민들, 정치인들, 그리고 국제적 관찰자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스카이데일리의 폭로성 보도로 인해 외국인 기자가 한 달간 직접 서울에서 취재한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현직 CIA 분석가가 보는 코드 넘버 99 작전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 일을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드 넘버 99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접하게 된 외국인 현직 분석가로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CIA 분석가로서 이 외국인 전문가가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벌어진 이 작전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정부의 엠바고였습니다. 왜 CIA는 이 작전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99명의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고 왜 선관위 연수원에 있었던 걸까요? 이런 의문들을 안고 저는 한 달간의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 그날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제 이름은 브록 하트리지입니다. 저는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메리디안 리스크 어드바이저리의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위험을 분석하는 것이죠. 주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의 정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13년 전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그 후 컬럼비아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땄어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국어를 배웠고 지금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제 일은 단순히 뉴스를 읽고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관찰하고 때로는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몇몇 고객사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사회 분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작전명 코드 넘버 99 사건이에요. 비행기가 차가운 겨울 아침에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짐을 찾아 현대적이고 밝은 터미널을 걸어 나가면서 서울로의 평범한 출장길이 제가 경험했던 가장 이상한 이야기 중 하나로 이어질 거라는 건 전혀 몰랐죠.
저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각 나라에서의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죠. 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각국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는 탐정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런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기업들은 저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죠. 서울 도심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전통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낮은 탁자 주변에 쿠션을 깔고 앉아 뜨끈한 불고기와 김치를 먹으며 현지 뉴스를 이야기했죠. 그때 처음으로 작전명 코드 넘버 99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카이데일리라는 데서 이 이야기 한번 알아보세요. 친구 한 명이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으며 말했어요. 여기선 꽤 떠들썩한 주제거든요. 그들이 말한 뉴스 매체는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핸드폰으로 12월 3일에 벌어진다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쓴 기사를 보여줬어요. 제가 읽은 모든 기사에서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12월 3일 날 계엄의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부지, 이게 완전 팩트다. 이 말은 12월 3일 계엄 상황에서 시행된 한미합동작전 코드 넘버 99는 완전히 사실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더 많은 기사를 읽으면서 특정 단어나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예를 들어 99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왔고 항상 중국인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또 엠바고라는 단어도 자주 보였는데 이는 정보를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걸 뜻하죠.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표현도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특정 장소들도 자주 언급됐는데요. 선관위 연수원과 미군 기지가 바로 그곳들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주한미군이었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 저는 이런 반복되는 단어와 표현들을 제 노트에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의 중요한 조각 같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 했어요. 주류 언론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더 많은 폭로가 나올 거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웠던 건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제가 회의에서 작전명 코드 넘버 99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흥분해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해주려고 했어요. 이런 혼합된 반응은 보통 뭔가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는 신호로 느껴져죠. 제가 일을 하면서 배운 점 중 하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도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때문에 강한 감정을 느끼거나 믿거나 부정할 때는 그게 뭔가 의미 있는 걸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분석가로서의 능력을 활용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면서 신중하게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호텔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고 작전명 코드 넘버 99라나란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기사를 저장하고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메모를 적고 이야기의 여러 부분들을 연결해 나갔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특히 제 관심을 끌었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당국의 엠바고가 걸려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지만 미국 당국이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제 비즈니스와 정치 문제를 자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정보를 엠바고할 때는 그 뒤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죠. 서울에서의 첫날 밤, 이건 평범한 출장길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작전명 코드 넘버 99 이야기가 제 관심을 사로잡았고 저는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건지 꼭 알아내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한국에서의 뉴스와 정치, 그리고 진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전혀 몰랐던 건 이 조사가 저를 비밀작전, 의문의 중국인들, 그리고 12월 3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정말로 벌어진 일에 대한 수많은 주장들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일 거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서 작전명 코드 넘버 99에 관한 모든 메모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의 리스크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12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어요. 들은 바에 따르면 수원에 있는 성관유 연수원이라는 곳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보안이 너무 삼엄해서 거의 계엄 수준이었다고들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와 미국 당국이 함께 작전명 코드 넘버 99라는 이름의 작전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제가 확인한 거의 모든 기사와 대화에서 같은 문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해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 이게 완전 팩트다. 이 문장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자료에서 빠짐없이 등장했어요.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99명의 중국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이 92명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송되었다가 이후 일본의 또 다른 기지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이야기도 자주 나왔고요. 또 다른 자료에서 자꾸 반복되는 문장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당국에 엠바고가 걸려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엠바고라는 건 특정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제 호기심을 더 자극했어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보도했는데요. 그들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미국 정보당국이 중요한 증거를 당장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새로운 자리를 맡은 이후에만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메모를 다시 훑어보면서 특정 단어나 문구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카이데일리 99명, 작전명 코드 넘버 99, 엠바고, 가짜뉴스, 주한미군, 성관위 연수원, 중국인, 미군 기지. 저는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왔지만 이번 건은 확실히 달랐어요. 보통 작은 언론사가 이런 큰 이야기를 보도하면 증거를 빨리 대놓거나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기 마련인데 스카이데일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있지만 엠바고 때문에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미국 정보당국이 이걸 왜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어요. 만약 99명의 중국인이 실제로 미군 기지에 구금된 게 사실이라면 이건 큰 사건이겠죠. 한미 정부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짜뉴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이 이야기는 마치 몇몇 조각이 빠진 퍼즐을 맞추는 느낌이었어요. 선관위 연수원, 99명의 중국인, 미군 기지, 그리고 신비로운 작전명 코드 넘버 99까지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인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경험상 아무리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라도 진짜일 때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들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대기업의 리스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상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장소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연수원은 선거관리원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큰 건물 단지였어요. 12월의 날씨는 꽤 추웠고 제가 그 주변을 걸어 다닐 때는 모든 게 평범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여러 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일부는 강의실로 쓰이고 다른 건물은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생활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관이랑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 주거동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건물도 눈에 띄었어요. 그동안 계속 사람들이 떠들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여기서 12월 3일에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 당국이
작전명 코드 넘버 99라는 비밀 작전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99명의 중국인이 이 건물 중 한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의 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교육이 진행되던 평범한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작전도 없었고 중국인도 없었으며 주한미군과 관련된 일도 전혀 없었다고 확언했어요. 저는 계속 건물을 둘러보면서 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선관위에서는 이 모든 게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어요.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스카이데일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좀 더 걸어 다니다 보니 보안 카메라랑 경비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만약 여기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정말로 있었다면 무슨 증거라도 또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로 옮겨졌다고 했거든요. 그곳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건 선거관리원을 훈련시키는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가였어요. 선관위는 기내 공정하고 정직한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곳인데 여기에 중국인이 있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 중국인이 없었다면 왜 누군가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궁금했어요. 그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기억났어요. 스카이데일리는 계속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당국에 엠바고가 걸려 있다라고요. 엠바고라는 건 아직 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 의미해요. 그들은 미국 측의 어떤 관계자들이 새 직책을 맡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모든 이야기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연수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어요. 겉으로 보기에 여기는 그냥 다른 정부 건물들처럼 단순하고 실용적이고 조금은 지루한 곳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이 선관위, 주한미군, 그리고 어쩌면 99명의 중국인까지 얽힌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됐더라고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만약 선거교육시설에서 진짜로 중국인이 발견됐다면 이건 엄청 심각한 일이 될 거예요. 누군가 한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스카이데일리는 왜 자기네 명성을 걸고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주장할까요? 그 유명한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2월 3일 날 계엄해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 이게 완전 팩트다. 라는 말이요. 그날 연수원을 떠날 때 제 머릿속에는 답보다는 질문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하는 일에서는 큰 이야기 속에 종종 진짜 사실과 진실이 아닌 게 섞여 있곤 해요. 아마 여기도 그런 상황일지 몰라요. 아니면 정말로 나중에 어떤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르죠. 지금은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작전명 코드 넘버 99에 대한 이야기를 지켜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네 번째 날을 코드 넘버 99 작전에 대한 각 뉴스 회사들의 보도를 지켜보면서 보냈어요. 대기업들의 리스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퍼지고 변형되는지 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뉴스 매체들이 이 이야기를 놓고 싸우는 모습이 마치 폭풍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파도 같더라고요. 가장 큰 TV 방송국들, 예를 들면 JTBC 같은 곳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항상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보도했어요. 특히 스카이데일리를 자주 언급했는데 긍정적인 맥락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작은 언론사가 이런 큰 이야기를 명확한 증거도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한 문장이 계속해서 모든 논의에서 등장했어요. 10월 3일 날 계엄해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 이게 완전 팩트다라는 말이었죠. 이 문장을 들을 때마다 스카이데일리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궁금했어요. 상황은 더 심각해졌는데 스카이데일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선관위와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른 다른 언론사들을 고소할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알게 된 바로는 한국에서는 뉴스 회사라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스카이데일리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가짜 뉴스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 중요한 문장을 반복해서 말했죠.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당국에 엠바고가 걸려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엠바고라는 단어가 이야기의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요. 주요 정치인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 이재명은 이를 저질 찌라시라고 표현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압박까지 했어요. 이런 일이 작은 뉴스 회사에겐 정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일이었죠. 이 이야기에는 계속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 같았어요. 예를 들면 99명이라는 숫자와 그들이 중국인이라는 주장, 그리고 주한미군과 그들의 미군 기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더더욱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큰 뉴스 회사들은 스카이데일리를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영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스카이데일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증거가 있지만 엠바고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히 뉴스 회사들 간의 싸움 이상이었어요. 결국 이건 신뢰의 문제였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큰 방송국들일까요? 아니면 큰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작은 뉴스 회사일까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스카이데일리를 믿고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가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보는 사람들이요.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 누군가는 원래의 보도를 지지하거나 공격했어요. 특별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들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중국인과 주한미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게 더 큰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했죠. 누군가는 이게 스파이나 비밀정부 계획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죠. 신문과 TV에서 이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두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걸 지켜봤어요. 정말로 연수원에 중국인 99명이 있었는지, 미군 기지가 정말 연관됐는지, 미국이 엠바고를 걸었다는 게 사실인지 등을 두고요. 그 와중에도 스카이데일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코드 넘버 99 작전은 사실이고 자신들에게 증거가 있으며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오면 공개하겠다고요. 반면에 큰 뉴스 회사들은 계속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지만 그걸 명확히 증명하지도 못했어요. 국제 기업들의 리스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뉴스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특히 여러 나라와 정부가 연관될 때 더더욱 그렇다는 걸 배웠거든요. 또 다른 뉴스 매체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진실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됐어요. 결국 코드 넘버 99 작전을 둘러싼 언론 싸움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권력, 진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밤 서울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작전명 코드 넘버 99라는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대기업의 위험 요소를 연구하는 일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뭔가 중요한 걸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웠던 건 엠바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엠바고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선생님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다음 주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특정 시점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스카이데일리라는 뉴스 회사가 이 엠바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작전명 코드 넘버 99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가 당분간 그걸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사람들이 계속 말하던 문장을 적어봤어요. 12월 3일 날 계엄의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 네, 이게 완전 팩트다. 이 말은 12월 3일 계엄령 상태에서 진행된 한미 공동작전 코드 넘버 99는 완전히 사실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사람들이 이 문장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장도 자주 언급됐어요.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당국에 엠바고가 걸려 있다. 이건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미국 정부의 엠바고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스카이데일리 측에서는 중요한 미국 관료들이 새 직책을 맡기 전까지 더 이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노트북을 꺼내고 제가 들은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 봤어요. 스카이데일리, 이 이야기를 보도한 뉴스 회사. 99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수. 주한미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미군 기지, 이 중국인들이 갔다는 곳. 중국인 잡혔다고 전해지는 사람들. 가짜뉴스, 이 이야기를 두고 몇몇 사람들이 한 말.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했어요. 만약 스카이데일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미국 정부가 관련된 뭔가 큰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스카이데일리 측에서는 사람들이 의심할 때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해왔는데 종종 큰 비밀들은 여러 나라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 미국 정부가 정말로 엠바고를 요청했다면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걸 왜 숨겨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99명의 중국인이 선거 교육용으로 쓰이는 곳에 있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사업가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어요.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카이데일리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한 건 이 이야기가 나라 간 협력, 뉴스의 신뢰성, 그리고 정부의 비밀 처리 방식 같은 큰 이슈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이 이야기가 제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했어요. 대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알아야 하니까요. 만약 작전명 코드 넘버 99 이야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지역에서 안보와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한미군과 그 기지들이 자주 언급되는 걸 보니 그들의 역할이 궁금해졌어요.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인데 만약 그들이 어떤 비밀 작전에 연루됐다면 정말 큰 사건이겠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뭐가 진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어요. 비밀 작전이나 외국인의 구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걱정하게 되잖아요. 특히 사건이 선거교육기관인 선관위 연수원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더 심각해 보였어요.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엠바고가 풀리면 스카이데일리가 결국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저로서는 이런 이야기의 전개를 주시하는 게 중요했어요. 잠들기 전에 제 일기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큰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거다. 작전명 코드 넘버 99 같은 복잡한 상황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 몇 주 동안 서울에 머무른 뒤 마지막 밤에 호텔방에 앉아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전명 코드 넘버 99에 대해 정리된 생각을 마주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많은 뉴스 기사를 읽었으며 세 권의 노트에 정보를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었죠. 작전명 코드 넘버 929라는 이야기는 제가 어디를 보든 계속 등장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스카이데일리 99명, 엠바고, 가짜뉴스, 주한미군,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그리고 미군 기지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이 단어들은 마치 모두가 풀어야 할 퍼즐 조각처럼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문장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12월 3일 날 계엄해 한미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 이게 완전 팩트다 라는 말이었죠. 이 문장은 이 사건에 대해 다룬 거의 모든 대화와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또 자주 언급된 문장은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당국의 엠바고가 걸려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는 이 말을 자주 했고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어요. 저는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위험 요소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하다 보니 이 이야기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작전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99명의 중국인들, 그리고 그들이 미군 기지를 통해 수원에서 평택으로 다시 일본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생각했죠. 호텔방 책상 위에 모든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저는 그 작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해 놨었거든요. 마치 계엄령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점, 한미당국이 협력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동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퍼즐의 몇몇 조각은 여전히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 이야기가 각기 다른 집단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주요 언론사들은 이걸 가짜뉴스라고 했고 선관위는 그날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스카이데일리는 자신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엠바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끼어들어 스카이데일리의 광고를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죠.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스카이데일리가 결국 증거를 보여줄까? 미군이나 정보당국이 여기에 대해 뭔가 말을 할까? 99명의 중국인들에 대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마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세계 곳곳에서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봐왔어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단단해 보였던 이야기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실들을 신중히 살피려고도 노력해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선거는 외부 간섭으로부터 안전한가? 우리는 정부가 하는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군사작전은 어느 정도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호텔방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작전명 코드 넘버 99가 진실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의 뉴스, 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때로는 이야기의 영향력이 그것이 완전히 진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하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지켜볼 것 같아요. 제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고 기업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아야 하거든요. 스카이데일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까? 우리는 정말로 선관위 연수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까? 미군이나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지금으로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단어들과 문장들만 남아있어요. 작전명 코드 넘버 99, 99명의 중국인, 주한미군, 선관위 연수원, 그리고 12월 3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 진실이 무엇이든
이 이야기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믿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